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송시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아는 분 또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저자 이덕일 작가는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죠.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시대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그를 제대로 평가하자면 대라는 접두어를 붙여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그가 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상이나 역할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크기에 한한 것이다. 한 인간의 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죽음의 순간이지만 송시열의 죽음만큼 한 인간의 생애를 잘 보여주는 예는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 그는 83세 때 사약을 마시고 죽게 되었다. 조선에서 숙종 때를 제외하고 영모가 아닌데도 대신을 사형시킨 예는 없었다. 그러나 송시열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영모가 아니었다. 죄인들의 수괴라는 애매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죄인들이란 서인, 보다 좁혀 말하면 노론이란 한 당파에 소속된 그런 당인들을 말한다. 즉 그는 당쟁의 결과 죽음을 당했다. 실로 그는 조선시대 최대의 당쟁가였던 것이다. 송시열은 조선왕조실록에 3000번 이상 언급될 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송시열이 죽은 후 그의 당인 노론이 재집권한 것은 그를 죽인 쪽의 의도가 실패했음을 말해줍니다. 송시열의 모든 것이 땅속에 묻히기는커녕 그는 죽은 후 다시 살아 유학자로서는 최대의 영예인 성균관 문묘의 공자와 함께 배양되었죠. 그는 과연 극단적 찬사의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극단적 저주의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한 시대는 뒤의 세대에게 존경받을 만한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부정이 되어 마땅한 시대였을까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송시열을 통해서 조선시대 유학을 빼곡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펀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부. 천재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피렌체는 천재들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아마도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5000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위인의 수보다 피렌체 한 지역에서 활동한 위인의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마사초, 마키아벨리, 단테, 기베르티, 도나텔로, 보티첼리, 조토, 아메리고, 베스푸치 등등 어떻게 이 많은 인물들이 이 작은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을까요? 또한 동시대의 유럽에서는 갈릴레오, 뉴턴, 셰익스피어, 마틴 루터,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어 등등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책의 숫자에 들고 있는데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유럽에 존재하는 책이라고는 총 3만 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들의 주무대였던 피렌체를 중심으로 총 800만 권이라는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수많은 책이 폭발적으로 출간이 돼서 한 장소에 몰린 거죠. 이 책들을 통해서 그들은 인류 최고로 엄청난 훈련과 또 연습을 통해서 읽기 혁명을 창출하며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의 세계사에 걸출한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겠죠. 그렇다면 간접 경험을 쌓으면 지적 능력이 보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양의 간접 경험을 쌓는 방법 중에 독서보다 나은 것은 없죠. 그렇다면 무조건 다독을 하는 것이 지적 능력의 폭발을 가져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선뜻
맞아요. 라고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지만 지적인 빅뱅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저는 독서와 더불어 자기 머리로 치열하게 생각하는 능력, 즉 개방할 때는 개방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은 또 수용하는 그 능력과 다방면의 양질의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나라의 볼모라는 신분으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심양 및 향후 북경에 이르러서 청나라 및 서양의 많은 문물을 접했습니다만 소현세자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경험이 그의 인식과 또 세계관을 변화시켰다면 복림대군에게 청나라란 원수를 갚아야 할 원수나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조선의 피렌체보다 세계적인 인물이 적었던 이유는 한국인의 두뇌가 서양의 그것만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선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조선이라는 그 우물 내에서의 양분만으로 천재를 길러내야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우물이 너무 작고 얕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상적인 편협성으로 인해서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경시하거나 등한시했던 거죠. 그러니 더더욱 성장의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2부 우물안 개구리도 천재가 될 수 있는가? 성리학에 관한 송시열과 윤휴 간의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윤휴는 학문이나 사상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연한 인물이었죠. 그에게 어떠한 사상은 부분적인 진리만 담고 있는 상대적인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에게는 율곡 이의와 퇴계의 이황의 학설은 물론 주희의 학설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송시열이 금과 옥조로 여긴 유학 경전은 논어, 맹자 등 사서 자체가 아니었어요. 송시열은 사서 자체보다도 사서에 대한 이 주희의 해석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논어 자체보다도 주희가 줄을 달아놓은 논어 집주를 경전으로 더 높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휴는 달랐어요. 윤휴는 주희의 중용 집주를 개작해서 자신의 견해로 주석을 달겠다고 나섰는데 이 송시열은 윤휴가 경전을 주희와 다르게 해석하자 격분했어요. 그리고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송시열이 받아들인 주희의 주자학은 중국 중세의 유학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북송과 남송 시대의 중국 유학자들이 바라본 세계관이 성리학이었고 이 송시열은 여기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휴는 이를 뛰어넘어서 한당 시대의 중국 고대 유학에 직접 접근하려 했습니다. 주희를 뛰어넘어서 직접 공자와 맹자와 만나려고 했던 거죠. 윤휴는 그 유명한 말로 송시열의 공격을 반박했습니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르겠는가? 이제 주자는 그만 덮어두고 오직 진리만을 연구해야 한다. 주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 말이 틀렸다고 하겠지만 자사가 살아난다면 내 말이 옳다고 할 것이다. 둘 사이의 논쟁에서 송시열이 승리를 거뒀어요. 이는 학문적 토론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얻어진 그런 승복이 아니라 사문난적. 이 사문난적이라는 비이성적 교조주의적인 논리와 춘추의 법이라는 정치적인 무기로 얻어낸 물리적인 승리였습니다. 조선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나마 허용한 유일한 학문인 성리학조차 철저히 주자의 해석만을 신봉하는 그런 편협된 외골수의 사회였죠. 성리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500년 동안 정체되고 경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물안 개구리도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전제 조건은 그 우물이라는 환경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사회가 아닌 이상해야 기득권의 이익에 위반되었을 때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토론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즉 고대 그리스의 경우에서도 자유로운 사고를 강조했던 소크라테스를 그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사약을 내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조는 이러한 세계의 보편적인 정서로 봤을 때도 좀 더 극단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봉하는 성리학이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리학은 자신들의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고 국가적으로 충효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배층의 논리로 훌륭한 거죠. 당시 조선 사회의 인구 중에 30에서 40%는 노비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체제의 모순이 분출됐죠. 그리고 지배계급 그 4대부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카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체제의 융통성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체제를 강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두 갈림길에서 철저하게 체제 강화를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송시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후손들이 그가 제시한 방향대로 나아가 노론 일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물리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개항을 맞닥뜨렸을 때 거의 모든 유생들은 위정척사의 길을 걸음으로써 기득권 수호를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였습니다. 만약 내부적인 분출이 문제였다면 이러한 개화기의 도전도 그들 성리학자들은 잘 극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사수해온 철저한 신분제도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은 외부로부터 왔죠. 그들을 지켜주던 중국마저 무너지자 위정척사운동으로 발악했던 그들은 결국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일 합방 당시에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항거하고 때로는 자살까지 했던 조선인이 지극히 적었다는 기록을 볼 때 일반 백성들은 자신을 피와 고름까지 짜내던 그 탐관오리로 득실득실했던 조선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별로 애착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학자 다카하시 도루우는 한국인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사상의 고착과 사상의 종속을 뽑았습니다. 송시열의 언행과 행동이 이러한 한국인의 두드러진 특징을 대변한다고 생각할 때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송시열 등이 추구했던 것은 책 제목과도 같이 그들, 즉 사대부들의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을 종과 노비로 부리고 사대부는 일을 하지 않고 중국의 비호 아래 성리학이나 읊조리는 나라가 그들의 이상향이었죠. 아마 외부의 도전이 없었으면 백성들은 이런 종과 노비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 같은 나라들에서는 내부적으로 체제에 도전하며 체제를 발전시키는 천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개방적인 사고방식과 토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조주의로 똘똘 뭉쳤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번의 난으로 교조주의가 오히려 더욱 강화된 조선이라는 그 우물에서는 성리학을 벗어난 어떤 창조적인 생각도 탄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후에 실학의 시대가 잠깐 열리게 되는데 이때 그 쟁쟁했던 수많은 실학자들 중에서 조선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노비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실학자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이 있다고요? 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 모두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눈이 없었거나 실학자들도 어디까지나 기득권 멤버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실학마저 백성의 안정을 핑계로 기득권들이 조금 더 자신의 권익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3부 송시열의 성리학은 그토록 대단한가? 효종과 송시열이 독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해독대라고 하며 이때 효정은 송시열에게 북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죠. 신하들이 모두 눈앞에 부기만을 도모하면서 북벌을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듯이 두려워하고 있네. 송시열은 바로 반박했어요. 예로부터 제왕들은 먼저 자신을 닦고 가정을 다스린 뒤에야 법도와 기강을 세웠는데 이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혼잡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떨쳐버리지 못하시니 신하들도 어찌 감히 나라를 위해 제 몸을 바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즉 송시열은 신하들의 부패와 안위를 효종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옛날 병자호란 때 성리학들의 논리도 왕이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면 오랑캐가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대단히 해괴한 논리인데 이들은 이것을 진심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후금이 쳐들어오는 것 같으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왕이 덕을 쌓아야지 후금이 물러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리학의 실체이고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했던 사상입니다. 일명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모든 것의 원인은 수신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의 송시열이 해동성인이라고요. 조선은 이렇게 신선 노름을 하면서 망해갔던 것입니다. 그럼 일본 성리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리학은 임진왜란 때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죠. 조선보다 한참 후의 일인 것입니다. 일본은 오규소라이라는 성리학자를 배출합니다. 송자라고 불리우는 송시열과 오규소라이를 비교해 볼게요. 송시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대학에 나오는 글을 그대로 답습해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덕을 갖춘 통치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천하가 안정된다는 논리를 폈죠. 반면 소라이는 도덕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를 엄연히 구분하면서 인간의 내면을 수양하며 덕을 갖추는 행위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 통치 행위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리해서 소라이는 자연의 세계, 우주론, 도덕의 세계, 심성론, 수양론, 정치의 세계, 정치론, 국가론을 하나로 꿰고 있는 주자학의 고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 결과 소라이는 선왕의 도를 정치세계의 독자적인 원리로 자립시켰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니까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 즉 공적 영역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정치의 발견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시나요? 그의 사상의 실제적인 적용을 보겠습니다. 1696년 어떤 농민이 기근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후에 어머니와 함께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병이 나자 그 농민은 어머니를 그냥 둔 채 애도로 떠났다가 부모를 버린 죄로 체포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소라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버이를 버리는 일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고 이 사건은 또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다른 영지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누군가를 처벌해야 한다. 다만 그 처벌해야 할 대상은 농촌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다이칸과 군의 책임자이며 농민의 책임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다. 즉 소라이는 이 사건의 책임은 근원적으로 정치를 잘못해서 농민이 유랑하는 사태를 초래한 그 위정자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소라이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인 동기를 따지지 않고 이 사건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 현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위정자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옮겨놓음으로써 농민의 죄를 경감시키는 것이었어요. 개인의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을 분리시켜서 각각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유학자 이토 진사이는 자신이 창안한 고의학의 방법을 통해서 공자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대학은 그 공자가 직접 저술한 책이 아니고 중용에도 이본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진사이는 논어에는 제자 안회가 죽었을 때 공자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인간적인 모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대학에서는 인간의 희노애락과 같은 그 감정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자가 썼을 리가 없다는 의문을 가졌죠. 이를 바탕으로 면밀히 문헌 비판을 거쳐서 이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일은 중국에도 알려져서 중국 학계를 경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규소라이와 이토 진사이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조주의적인 조선의 유학에 비해서 일본은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었고 그 결과 유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조선왕조 500년은 사대주의와 성리학적 교조주의가 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기능까지도 마비시킨 시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려 500년간의 정체, 조선은 개화기 때 이후 우물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이 와중에 국권을 상실하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번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못한 조선이 치룬 대가였던 것입니다. 송시열은 우물한 개구리로서 밖의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본인도 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성리학의 최고봉에 있었으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국왕보다는 사당을 위해 국민보다는 사대부를 위해 그 권력 100%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송자라는 칭호는 그가 속한 특정 계급, 즉 4대부들이 그에게 내린 칭호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칭호는 아니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